뉴스타파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사이의 대화 녹음 원본을 공개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주체가 불분명하고 커피는 검찰 직원이 타줬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허위 인터뷰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은 14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은 부인하면서도 금전 거래는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수중에서 핵 공격이 가능한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처음으로 건조했다고 주장하며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체제 결속을 위해 헛된 무기 개발에 부족한 자원을 탕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의 비료업체에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가운데 우리 정부는 공식적인 수출 통제는 없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또 통제가 발생해도 국내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허위 인터뷰 의혹에 휩싸인 뉴스타파가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목소리가 담긴 72분짜리 전체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대선 당시 보도와 다른 부분이 있는지 추가로 규명돼야 할 점은 무엇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이번에 공개된 72분짜리 녹취 그리고 기사로 공개됐던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까? 네, 뉴스타파는 지난해 대선 사흘 전인 3월 6일 12분짜리 김만배 씨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브로커 조우영 씨에 대한 수사를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검사였던 윤 대통령을 통해 무마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겼는데요. 그런데 보도됐던 이 12분짜리 파일과 이번에 공개된 72분짜리 전문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대목은 이렇습니다. 박영수가 그러면 윤석열하고 통했던 거야? 윤석열이를 데리고 있던 애지. 아니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통했지. 그냥 봐줬지. 그래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꼬링시키고 부회장 김양호 부회장도 꼬링시키고 이랬지.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 전문에는 통했지, 그냥 봐줬지의 사이에 대화가 더 있었고 그냥 봐주었지의 주어는 윤석열 당시 검사의 부하검사였습니다. 대선 때 논란이 됐던 커피 부분도 달랐습니다. 뉴스타파는 보도 당시엔 조우영 씨에게 커피를 타준 사람이 윤석열 검사나 후배 검사로 여겨질 수 있는 발언을 소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윤석열이다.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그럼 그 커피 뭐 하면서 뭐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그런데 이번에 뉴스타파가 공개한 72분짜리 전문에는 커피를 타준 건 직원들이라고 언급합니다. 당시 보도에는 반영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윤석열이다.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하고 커피 한잔 마시고 온 거야? 아니면 윤석열하고 마시고 온 거야? 아니 혼자. 거기서 타주니까 직원들이 차 한 잔 어떻게 마시겠어. 보도 당시 김 씨의 발언 일부가 발췌되고 편집되는 과정에서 정확한 맥락이나 의미가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외의 김 씨 발언 대부분은 대장동 사업 관련 설명이었고 김 씨도 세 차례나 기사를 쓰면 안 된다고 말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어제 석방된 김만배 씨도 허위 인터뷰 의혹을 전면 부인했죠. 네, 그렇습니다. 구속기간 만료로 어제 석방된 김만배 씨는 기자들과 만나서 많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을 통해 조우영 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발언에 대해서 번복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당시에 대검 중수 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내용을 담은 인터뷰 녹취가 대선 사흘 전에 공개된 것이 대선 국면에 영향을 끼치려던 것 아니었느냐는 질문에도 선을 긋기도 했는데요. 뭐 대선 국면을 어떻게 바꾸려는 그런 의도는 없으시다고요? 뭐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김 씨는 이 인터뷰를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공모해서 진행했거나 보도 대가로 1억 6천여만 원을 준 게 아니라고 거듭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이 돈이 신 전 위원장이 저술한 책값이라고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신학림 전 위원장도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죠. 김만배 씨처럼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신 전 위원장 역시 재작년 9월 김만배 씨와 나눈 대화가 허위 인터뷰라는 의혹을 거듭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후가 있었느냐는 의혹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좀 부탁을 받거나 이런 부분 전혀 없나요? 상상을 해서 지금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가능성이요? 제로. 김 씨에게서 받은 1억 6천여만 원이 자신이 쓴 책값이란 기존 태도도 고수했습니다. 최고의 형식을 띠지만 이것은 데이터베이스다.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그게 1억 5천만 원 이상을 받아야지. 신 전 위원장은 자신이 전문위원으로 몸담았던 뉴스타파와 보도 방향과 시점 등을 논의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록이 일부만 왜곡돼 보도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왜곡된 부분을 지적해보라며 역시 부인했습니다. 뉴스타파 녹취록이 전체가 다 그 당시에 공개가 된 게 아니라 일부만 약간 왜곡해서 보도가 됐다라고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왜곡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곡을 지적해보세요. 3월 6일 시점 보도에는 그 검사 부분이 땡땡 검사로 되어 있고 윤석열 부분이 강조돼서 보도가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그건 명백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뉴스타파가 인터뷰 전문을 공개했고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도 허위 인터뷰가 아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선 건데요. 검찰은 선거농단이라고까지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자의 주장에 빈틈은 없습니까? 네, 우선 김만배 씨와 신 전 위원장 해명부터 살펴보자면 책값 부분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한 건당 5천만 원씩 쳐서 3건에 1억 5천만 원, 여기에 부가세를 더해서 1억 6,500만 원이라는 건데요. 특히 돈을 건넨 시점은 인터뷰 닷새 후였는데 책 계약 날짜가 6개월 앞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로 입증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대선을 목전에 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해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를 농단한 중대 사건으로 규정해 특별수사팀을 꾸렸는데 허위 인터뷰 의혹의 전모와 배후를 규명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녹취에서 두세 차례 기사화가 되면 안 된다고 당부한 점, 또 대화 초반 신 전 위원장이 겨우 수소문을 해서 김 씨를 만났다고 언급한 대목 등을 보면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인터뷰로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뉴스타파 측도 해당 녹취가 인터뷰가 아닌 자연스러운 대화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 허위 인터뷰 의혹의 시작에는 수사무마 의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수사무마 의혹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해당 의혹의 골자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이 70여 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는데 대장동에 1,000억 원대 자금을 끌어온 브로커 조우영 씨는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당시 대장동 대출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수사를 무마할 일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정작 조우영 씨는 4년 뒤인 2015년 대장동 불법 대출을 알선하고 10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따로 구속 기소돼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뉴스타파 측이 해당 의혹의 핵심은 대검 중수부 계통이 조우영 사건을 무마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이번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사 10여 명을 투입해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우선 김만배 씨와 신 전 위원장이 허위 인터뷰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은 배임 수증죄 혐의부터 다진 뒤 조만간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대장동 의혹 초기부터 허위 인터뷰를 기획했는지는 검찰 특별수사팀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국민의힘은 뉴스타파가 공개한 김만배 씨의 육성 녹음 파일 원본과 관련해 명확한 조작과 왜곡이 드러나고 있다며 당시 인터뷰 보도는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반국가적인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안은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기획된 선거 조작이라는 측면에서 단순한 가짜뉴스 해프닝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재혁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뉴스타파가 결백하다는 듯 녹음 파일을 공개했지만 내용을 들어보면 의도적으로 허위 보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누가 대선 공작을 기획하고 실행했는지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 공작으로 규정한 데 대해 걸핏하면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정치 공세를 펴는 건 집권당으로서 자신 없는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이재명 대표 단식 농성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민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는 여당의 행태는 총선 불복이냐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내일 검찰 출석과 관련해서 강압 수사의 흔적이 실로 우려스럽다며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또 정치 공세 소재로 삼는 건 자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 검찰은 이례적인 단식 조사에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내일 오전 10시쯤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불러 조사합니다. 검찰은 단식 열흘째를 맞는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감안해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서 재작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던 이 대표의 후원의 회계 보고서 등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2일 재판에 검찰 측의 증인으로 나와 재작년 민주당 대선 경선 때 1억 5천만 원을 이 대표 측에 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경선 첫날 이 대표 쪽에 월등하게 후원금이 모이면 모양새가 좋지 않겠냐는 이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고 쌍방울 직원 등 여러 사람 명의로 기부했다고 증언하며 쪼개기 후원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민주당 의원의 반국가적인 행태를 보고서도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발언 주의하세요. 발언 주의하세요. 네, 발언 주의하세요. 쓰레기 발언 주의하세요. What? 여기 와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시면 안 돼요. 내가 소란을 피워서 조용히 와서 서 있었어. 이 자체가 소란이에요. 조용히 와서 서 있었어요. 태영호 의원이 온 자체가 소란이고 이게 어긋난 거예요. 이게 어긋나. 여기 왜 와? 대표님이 만나시겠다고 하는데 왜 막으세요? 왜? 여기 관리를 제가 합니다. 아니 그러면 대표님이 만나겠다는 것도 이거 쉬운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아니 제가 웬만하면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빨갱이, 북한에서 온 쓰레기, 공산당 부역자, 아니 이런 말이 이거 국회 그것도 본회의 대정부질의장에서 이게 할 수 있습니까? 태영호 의원이 민주당에 의해서 뭐라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저에게 몇 분 동안 북한에서 온 쓰레기라고 허리치고 외친 박영순 의원, 이거 대표님 가만두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당에서 출당시키고 그리고 국회의원직 이거 대표님께서 책임지고 이거 박탈시켜야 됩니다. 네. 자기도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지. 그래도 못 살아남을 거야. 못 살아남아요. 네. 현재 공산당이었던 거라고 국회의원까지 시키면서 현재 공산당이었다고 파묘를 해.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도 아닐 뿐더러 혹여 이러한 말로 인해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된 북한 출신 주민들의 큰 상처를 받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에 민주당의 적절한 조치와 사과를 요구합니다. 인천의 한 국공립유치원에서 한 학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를 신고했다가 오히려 교사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교사들은 교권 침해를 당해도 학부모와 거리를 둘 법적 근거가 없어서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인천의 한 국공립유치원에서 친구들과 놀던 남자아이가 얼굴을 다쳤습니다. 학부모는 사건 발생 직후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항의했고 교사와 원장의 거듭된 사과에도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너는 이제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언론 기자들한테 인터뷰나 하고 그러고 한평생 쪽팔리게 살아. 너 내 자식 우습냐? 너
넌 자식이 없어서 그러냐? 어머니 그 부분은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다친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속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야 오늘 계시나요? 네, 오늘 저 지금 갈게요. 계세요. 아이 엄마는 결국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는데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기까지는 넉 달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교사는 우울증 증세로 심리 상담과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거의 7kg 가까이 단기간에 빠졌고 계속 소화가 잘 안 돼서 죽만 먹으면서 지냈고 또 언제 그 학부모님한테 연락이 올지 모른다는 생각과 이제 교원단체는 교권 침해를 주장하며 고발에 나섰고 학부모는 지난달 협박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문제는 폭언이나 협박으로 고통받는 유치원 교사들이 학부모와 거리를 두고 싶어도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달부터 적용되는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서도 원아에 대한 출석 정지나 퇴학 조치에 관한 부분은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삭제됐습니다. 교권 침해나 발생하거나 아동학대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이루어졌을 때 즉시 분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초중등 고시에는 있지만 유치원 고시에는 없는 차별적인 문항 조항들이 유치원 고시에도 동일하게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달 단계가 낮은 영유아를 가르치는 유치원 교사는 교권을 주장하기가 더욱 어려운 현실입니다. 유치원은 학교이기 때문에 교권이라는 것도 초중고등학교하고 동등하게 인정이 되어져야 하는데 교육이라는 것 틀 안에서 보살핌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유치원 교사들은 교육부가 새로 공표한 생활지도고시는 실효성이 없다며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연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허위 살인 예고글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작성자들을 상대로 행정력 낭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승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회의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차별 흉기 난동이 잇따르면서 온라인에서는 살인 등 흉악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만 487건에 이릅니다. 법무부는 이른바 살인 예고글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낭비된 행정비용을 작성자에게 물리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살인 예고글을 게시하는 건 민사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해서 작성 경위와 동기, 작성자의 나이 등에 상관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경찰이 투입되게 된 비용들, 그리고 유류비, 그리고 그때 우리가 투입됐던 그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금년간에 저희가 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법무부와 협의해 범죄 예고글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 국가가 입은 인력과 시간 손해 등을 검토한 뒤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작년 331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를 한 남성을 상대로 570여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들어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피고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반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된 무변론 판결이었습니다. 재판부가 법리 검토를 전혀 거치지 않은 만큼 판례로 볼 근거는 약하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입니다. 또 법리를 따져 들어가도 살인 예고글을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가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장난으로 올린 글 때문에 경찰력이 낭비됐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울 뿐더러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분쟁을 다루는 민법을 적용하는 것 역시 법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겁니다. 국민 보호 의무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데 그런 이유 때문에 공권력을 투입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공권력의 낭비다. 이렇게 귀결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국가가 국민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민사법 전반적인 취지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인 예고글 작성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입법부터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독일이라든가 유럽 국가에서 이런 경찰 비용법 같은 게 잘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런 근거 규정이 있으면은 보다 이제 명확하게 청구 대상이 되는 사례나 그리고 청구가 가능한 금액 등에 있어서 보다 좀 산정이 용이할 것 같거든요. 범죄 예고글을 실질적으로 막는 효과를 기대하려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테러를 예고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부산 좌천동 오부도 앞 교차로에서 18살 A군이 몰던 승용차와 택시가 추돌한 뒤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A군 등 차량 4대의 운전자와 동승자 등 9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운전면허가 없는 A군이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하던 중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40분쯤 경기 부천시 송내동 도로를 달리던 5톤 트럭이 아이스크림 가게로 돌진했습니다. 무인 운영 가게라 다친 손님 등은 없었지만 70대 운전자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건물 외벽 유리창과 가게 내부 물품들이 파손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는 내리막길을 달리던 중 제동 장치가 고장나 상가 건물로 돌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수중에서 핵 공격이 가능한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처음으로 건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신문은 지난 6일 열린 진수식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리병철, 박정천 원수와 김덕훈 내각 총리 등이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미 보유한 중형 잠수함도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공격형 잠수함으로 개조하겠다면서 기존 잠수함과 새 잠수함 모두 무장 체계와 잠항 능력을 개선해 해군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핵 공격이 가능한 잠수함을 띄웠다는 북한 발표에 대해서 우리 군 당국은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북한 잠수함의 외형을 분석한 결과 미사일을 탑재하기 위해 함교 등 일부 외형과 크기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만하거나 과장하기 위한 징후도 있어서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와 무기 지원 협상에 나선 북한이 뒤로는 러시아의 군사 기술을 빼내기 위해 해킹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대상 가운데는 러시아도 우리나라만큼 우선순위에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 북한이 처음으로 발사한 잠수함 순항미사일 SMCL. 지난해 말부터 북한 해커들이 다른 나라 해양 조선업에 대한 해킹을 집중한 뒤 벌어진 일로 드러났습니다. 수중에서 순항미사일을 쏘는 기술을 해킹으로 손에 넣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위협분석센터는 북한이 외국 군사 기술을 빼돌리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일삼고 있다며 특히 러시아에 대한 해킹을 주목했습니다. 러시아 항공우주연구소를 해킹하고 외교당국 이메일 계정에 피싱 메일을 보내는 등 러시아를 상대로 해킹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북한이 뒤로는 군사기술을 빼내기 위한 해킹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별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독일과 함께 러시아가 주요 표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는 상황을 정보를 수집할 기회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상황을 중국은 탐탁지 않게 보고 있을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북미 관계만큼이나 현재 북러 관계도 위험하게 본다는 겁니다. That Kim feels emboldened to be able to take actions towards South Korea like Vladimir Putin's taken towards Ukraine. That's the type of instability that Beijing doesn't welcome to the region. 미국이 북러 간 무기 거래를 연일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돕기 위해 무기를 지원하는 건 거대한 실수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중국 정부의 비료용 요소 수출 중단 보도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공식적인 수출 통제는 없고 실제 통제가 발생해도 국내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주중대사관 등 외교 라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비료용 요소의 수출 통제 조처를 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화학비료업체 가운데 한 곳에서 비료용 수출 물량 축소 방침을 발표한 정도라며 현재 중국과 관계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포괄적 수출 제한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차량용 요소수의 경우에도 문제가 없을 걸로 파악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차량용 요소수의 경우 2달치 정도 확보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작년 대란 때 파악한 목록을 바탕으로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2년 전 대란 때와 다르게 비축 물량 파악과 대체 수입국 확보 등 완충 장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아이폰 금지령으로 애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이틀 만에 250조 원이 넘게 날아갔습니다. 국제부 이종수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주가가 얼마나 빠졌습니까? 예, 애플 주가가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요. 현지 시각 7일엔 2.92%, 전날인 6일엔 3.5% 추락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3조 달러를 넘어섰던 시가총액도 2조 7,760달러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만에 시가총액이 1,897억 달러, 253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네, 중국의 아이폰 금지령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요, 중국이 최근 중앙정부기관 공무원들에게 업무용으로 아이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아이폰 금지령은요, 중국 기관을 넘어서서 국영기업과 다른 공공기관으로 더욱 광범위하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중국 최대 통신 장비 기업 화웨이가 지난달 말 출시한 신형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출시한 메이트 60 프로는 미국의 고강도 제재 속에 첨단 반도체 장비를 갖춰야 하는 7나노미터 공정 프로세서가 내장돼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러하면서 이러한 중국에서의 아이폰 금지령과 함께 화웨이의 신제품 인기가 애플의 주가 하락을 이끌고 있는 건데요. 업계 경영자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A major accomplishment in developing its own chip, and the Kirin 9000S is a really advanced chip. 네, 중국의 이러한 행보는 미국과의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반격할 건 이제 반격하며 수출 통제력을 높이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한편 백악관은 중국의 아이폰 금지령에 대해서 현재로선 중국 측과 협의할 계획이 없으며 상황 전개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애플의 안 좋은 소식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애플이 유럽연합으로부터 규제를 받게 된 건데요. 애플은 구글, 알파벳, 아마존,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5개 빅테크 기업과 함께 유럽연합 영내에서 특별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사 앱만 사용하도록 하거나 동의 없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사업에 활용한 일이 엄격히 금지되는 겁니다. 다만 당초 이번 특별 규제의 유력한 후보군 중 하나였던 삼성전자는 유일하게 최종 명단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유럽연합의 이번 규제는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무분별한 개인정보 활용을 차단하고 소비자 선택권은 다양화하면서 중소업체들의 진입장벽은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애플은 이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요.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 시장인 유럽과 세 번째 시장인 중국에서 큰 타격을 받으면서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We have 11 Palestinian names. Each had a hand in planning Munich. Good afternoon. I'm speaking to you live just outside the Olympic Village in Munich, West Germany. At this moment, 8 or 9 athletes of the Israeli team. They're all gone. 독일은 나치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 올림픽을 개최했다. 행사의 보안을 축소해 평화롭고 개방적인 분위기였지만 선수들의 안전은 보장받지 못했다. 새벽 4시 반, 운동선수로 변장한 테러범 8명이 선수 촌담을 넘었다. 2명의 선수를 살해하고 9명의 선수를 인질로 잡은 테러범들은 이스라엘의 억류 중인 수감자들을 석방하라 요구했다. 당시 대테러 부대가 없던 독일 경찰은 진압에 애를 먹었고
주변 통제에도 실패해 사건 현장이 일반인들에게 노출돼 있었다. 위장 잠입하는 경찰의 모습까지 생중계됐고 테러범들이 모든 상황을 TV로 지켜보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협상이 실패하자 테러범들은 탈출하려 했고 독일 경찰은 비행장에서 기습을 준비했다. 테러범들은 허술한 작전을 눈치챘다. 헬기에 묶여있던 인질들을 향해 총을 난사했고 수류탄을 던졌다. 인질 구출 작전은 처참한 실패였다. 무고한 이스라엘 선수 11명이 희생된 이 사건은 올림픽 역사상 가장 큰 비극으로 남았다. 공기업인 한전 KDN과 한국 마사회가 보유한 보도 전문 채널 YTN 지분 매각 절차가 매각 공고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YTN은 일방적인 민영화 추진을 멈추고 사회적 수기 과정에 동참하라고 정부와 공공기관에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일간지에 매각 공고가 실리면서 YTN 주식 지분 매각이 공식화됐습니다. 매각 대상은 1대 주주 한전 KDN이 보유한 21.43%와 4대 주주 마사회 소유 9.52%로 총 30.95%입니다. 매각은 다음 달 중하순까지 입찰 참가 신청서를 받고 적격 입찰자들을 대상으로 같은 달 하순에 입찰과 개찰이 진행됩니다. 한전 KDN과 마사회가 희망하는 예정 가격 이상을 적어낸 입찰자 중 최고가 입찰자가 우선 협상 지위를 얻게 됩니다. YTN의 자산 가치가 서울 상암동 본사 건물과 남산 서울타워 등 7천억 원을 웃돈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인수자는 공정거래법상 기업 결합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번 YTN 지분 매각은 정부 의지에 밀린 뒤집힌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 마사회는 지분 매각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지만 방송 매체의 특성상 말산업 홍보에도 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검토한 바가 없고 또 8월 말에 농식품부와 협의 속에서 혁신 계획안을 낼 때도 그때까지는 구체적인 검토를 한 바가 없습니다. 결국 입장을 받고 팔겠다는 방침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한전 KDN도 지난해 8월 지분을 보유하기로 했다가 한 달 만에 매각 추진으로 바뀌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두 공공기관이 올해 말까지 매각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정부에 제출한 만큼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YTN은 세심한 정책적 고려 없이 공공기관의 자산 효율화라는 막연한 논리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분 매각에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민영화 추진을 멈추고 YTN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보도 전문 채널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사회적 수기 과정에 동참해 주길 촉구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대주주 지분 매각이 입찰이라는 방식으로 진행되더라도 단순히 높은 가격을 써낸다고 해서 새로운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도 전문 채널은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방송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60일간 새 대주주가 될 사업자가 방송 사업자로서 적합한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류한웅 기자입니다. 입찰이란 방식으로 YTN의 기존 대주주 지분을 인수하더라도 그 인수자는 방송법에 의한 승인 심사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방송법은 보도 전문 채널의 대주주가 바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 대주주가 될 사업자를 대상으로 승인 심사를 하도록 했고 심사 기간도 최소 60일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달 말 입찰로 YTN 새 대주주가 될 사업자가 정해지면 그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방통위에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승인 신청을 받지 못하면 취득한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방통위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지분의 처분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방송과 법률, 경영과 회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60일간 심사를 벌여 YTN 대주주로서 적합한지를 의결하게 됩니다.
심사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 실현 가능성과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 보호 등 4가지 항목을 놓고 심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언론학계에선 YTN의 새로운 지배 구조가 방송의 공적 책무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담보돼야 민영화 목적이 타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YTN을 민간 기업 사적인 이해관계자에게 매각했을 경우 그게 과연 정부 또는 YTN 또 가장 중요하게는 YTN을 이용하는 국민, 시민들의 이익에 공공적 이익에 부합하는가 이거를 살펴야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YTN이 사주와 기업의 방패막이 도구로 전락해 지난 30년간 쌓아온 공영적 뉴스 채널의 위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다른 아이보다 언어나 행동 발달이 늦은 아이들은 별도 치료를 받아야 퇴행을 막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한 번에 10만 원 안팎의 비용인데 보험사들이 최근 관련 치료비 지급을 거절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형환 기자입니다. 말이 늦은 3살 아들이 걱정돼 재작년 병원을 찾았던 A씨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또래보다 1년 정도 늦다며 발달 지연 판정을 받은 겁니다. 다행히 언어 놀이 치료로 조금씩 나아졌지만 최근 이마저 여의치 않게 됐습니다. 지난 5월부터 보험사가 치료비 지급을 거절하면서 한 달에 100만 원 넘는 비용을 떠안게 됐기 때문입니다. 용인 세브란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서가 있는 상태였어요. 서울 성모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아산병원은 소아재활과. 그래서 똑같이 진단서랑 초진 채택관서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으로는 심사를 종결할 수 없다. 발달 지연 판정을 받은 진단서를 내고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는 겁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태어난 아이를 둔 B씨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돈이 감당이 안 돼서 치료를 끊게 되면 애가 장애인이 되는 거를 지켜봐야 되는 거잖아요. 저출산 애기만 낳으라고 하고 있고 애기만 낳으면 뭐하냐요. 이렇게 지급 거절 사례가 잇따른 건 보험사가 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주로 미술 놀이 치료를 담당해온 민간치료사의 자격을 문제 삼아 무면허 의료 행위에 실손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공지한 겁니다. 어린이 실손보험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현대해상을 시작으로 다른 보험사도 줄줄이 지급 기준을 높였습니다. 특히 병원 진단서를 내도 의료자문과 치료사 자격번호 등 세부 서류까지 요구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에서 전부 다 놀이치료사가 발달 치료에 다각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지휘 감독 하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포괄적으로 의료 행위를 다 될 수 있다고 판결이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계약 당시 안내한 필요 서류 외에 일률적으로 추가 자료를 요구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개별 사례를 살펴 약관에 규정된 대로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지도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보험사는 발달 지연 치료와 관련해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면서 심사 기준 강화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병원의 보험 사기성 행위도 지적했는데 보험사와 병원 사이에 낀 애꿎은 아이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어서 엄윤주 기자입니다. 보험사가 발달 지연 치료비 지급 기준을 강화한 건 지난 5월부터입니다. 당시 관련 의료법이 개정됐다거나 약관 변경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달라진 건 발달 지연 보험금 청구가 늘면서 지급액이 급증했다는 점입니다. 발달 지연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 현황입니다. 지난 2018년 200억 원대에서 4년 만에 6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마스크를 쓰고 어린이집에 못 가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언어 인지 발달이 더뎌진 아이가 늘어난 영향이 컸습니다. 실제로 발달 지연 환자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6만 명대에서 유행이 휩쓸고 간 지난해 10만 명대로 4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다만 보험사들은 이런 환자 규모를 고려해도 지급액이 너무 늘었다는 입장입니다. 그 증가세가 좀 급격해요. 지금 최근에 브로커가 끼는 이런 정황도 병원들을 컨설팅해서 업체를 이렇게 오픈해고 해서 이렇게 보험금을 왕창 타먹다가 또 이제 회사들이 또 보험금을 줄이면 또 약간 또 다른 데로 또 눈 돌리고 이런 식이거든요.
실제로 최근 보험 사기로 적발된 발달 치료센터도 있었지만 일부 병원의 문제를 계약자에게 일률적으로 부담 지우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병원과 보험사 사이에 낀 애꿎은 아이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그 발달 지연은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해야지만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판단만으로 뭔가 결정한다는 것은 소비자한테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사는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30대 미국 죄수가 손으로 벽을 짚고 교도소 철조망을 넘어 탈옥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체스터 카운티 교도소는 현지 시간 6일 34세 남성 수감자 다넬로 카발칸테가 탈옥해 일주일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카발칸테는 지난달 종신형을 선고받고 이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2017년 브라질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수배를 받자 미국으로 왔습니다. 교도소 측이 공개한 탈출 당시 감시 카메라를 보면 이 죄수는 교도소 벽에 손을 짚은 다음 반대편 벽에 발을 디뎌 수직으로 벽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죄수는 그대로 철조망을 넘고 지붕에서 뛰어내려 도주했습니다. 선선했던 아침을 뒤로하고 한낮에는 늦더위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찬 이슬이 맺힌다는 절기 백로인데요. 실제로 서울 아침 기온이 20도를 밑돌며 선선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 기온은 29.3도까지 올랐고요. 습도가 높아서 더 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고 공기도 깨끗합니다.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과 춘천 31도, 광주와 전주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방은 강릉 28도, 울산 26도에 머물며 서쪽보다 3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내륙은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일요일 밤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고 있으니까요. 해안가를 찾으신다면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맑은 하늘 아래 강한 일사가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합니다. 한낮 야외 활동하신다면 모자나 선글라스 등으로 햇볕 차단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